여기 영국의 BBC 방송국 편집실 안에서 한 여성이 모니터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취재 노트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해 보이네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역사물을 기대했던 그녀의 표정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다큐멘터리 팀의 리아 윌리엄슨이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BBC에서 역사문화 다큐멘터리 팀에서 7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국인으로서 자란 저는 늘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이런 자부심은 런던 BBC 본사의 다큐멘터리 팀에서 일하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 시장을 분석하던 중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로 모두 중국을 꼽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와 엄청난 경제 규모를 지닌 중국은 분명 매력적인 취재 대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중국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폐쇄적인 정보 정책과 언론의 자유 제한, 문화적 장벽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IT 혁신과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보여주는 한국의 성과는 실로 인상적이었어요. 구글 트렌드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한글 관련 검색량이 영어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닌 문화적 현상으로 보였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IT 기업들이 인공지능, 5G,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BBC 상부에서는 여전히 중국 취재를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아시아에서 중국이 분명 더 큰 시장이었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데이터는 달랐는데요. 1인당 GDP나 삶의 질 지수에서도 한국이 더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의 문자 체계인 한글이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체계성은 현대 디지털 기술과 놀라운 연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자료에서 AI,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이 가진 장점들을 알게 되면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 취재를 결심했을 때만 해도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볼수록 제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영국인으로서 가졌던 자부심이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세계 IT 시장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혁신성은 제가 알던 세계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중국 취재를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하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BBC의 여러 동료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반응들이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죠. 왜 사람들은 한국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들수록 한국의 성장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취재 준비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의 창제 정신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세종대왕의 결심은 마치 현대 IT 기업들이 추구하는 사용자 중심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제 가슴을 더욱 뛰게 했고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사명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취재 준비를 위해 한국의 IT 기업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저는 그들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개방성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외국 언론의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적이었고 그들이 가진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는 데 열정적이었어요. 영국인으로서 저는 처음에 한국을 단지 작은 나라로만 여겼지만 조사를 거듭할수록 한국이 가진 혁신성과 문화적 영향력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정보의 민주화와 과학적 접근이라는 한국의 전통이 현대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세종대왕이 추진한 한글 창제와 과학적 사고가 오늘날의 디지털 혁명과 연결된다는 점이 저에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이 어떻게 현대 한국의 디지털 혁명으로 이어졌는지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제가 BBC의 새로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이유라
굳게 믿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역사와 현대가 만나는 놀라운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취재 준비를 천천히 마쳤습니다. 우리 취재팀은 런던 히드로 공항을 떠나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쉴 새 없이 한국과 세종대왕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했지만 실제 한국의 공기를 마시니 또 다른 설렘이 몰려왔어요. 입국장에서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던 세종국가경영연구원의 한경수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의 모습에서 앞으로의 취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연구원은 세종대왕의 업적과 현대한국의 발전상을 연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우리는 차에 옮겨 타고 창밖에 비치는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도시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들과 첨단 건물들은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케 했어요. 한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는 한국의 IT 강국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는 동안 한 연구원은 세종대왕의 업적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의 설명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현대 한국의 혁신 정신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를 통해 제가 찾던 역사와 현대의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연구원의 설명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세종대왕의 이슈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마치 현대적으로 혁신적인 기업 리더처럼 세종대왕은 신하들과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해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경광지라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한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견광지에서 견은 반대, 광은 찬성, 지는 숙고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는 단순한 의사결정 방식이 아닌 깊이 있는 토론과 숙고의 과정을 만드는 방법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한글 창제 과정이었는데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상소가 올라왔을 때 세종대왕은 경연을 열어 모든 의견을 듣고자 했다고 하며 고위 관료들은 한글 창제를 반대했고 지편전 학자들은 참여했다고 해요. 이때 세종대왕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각각의 이유를 깊이 있게 물어보며 모두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왕이 이토록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런 방식이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 체계를 탄생시키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한 연구원은 이러한 견광지 방식이 오늘날 한국 기업들의 의사결정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와 유사한 토론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단순히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닌 현대 한국의 혁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참 듣다 보니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큐레이터는 세종대왕이 얼마나 자주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었는데요. 특히 백성들이 한자로 된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억울한 형벌을 받는 일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대신 신하들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갔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흉년이 들면 직접 농부들을 만나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해요. 이런 모습은 마치 현대의 사용자 중심 디자인 철학과도 맞닿아 있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인데 큐레이터는 세종대왕 때 만든 치구기와 해시계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러한 발명품들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혁신적인 기구들이었습니다.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 구조, 발음기관을 고려한 설계, 그리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교육적 배려는 현대의 UX 디자인 원칙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연구진들과 나눈 대화는 이런 연관성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었는데 그들은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AI 자연어 처리에 이상적이라고 설명했고 이는 세종대왕의 발전성이 현대기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며 저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닌 현대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걸요.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취재 첫날을 마무리하며 BBC 제작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저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혁명적인 통찰을 발견했다는 내용을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끝났지만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된 것 같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음 스케줄인 여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세종대왕의 과학 정신이 집약된 치구기를 직접 볼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한 연구원은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조선시대 농경사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주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그동안 자료로만 보았던 치구기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는 이 원통형 도구가 조선의 기상 관측 체계를 개척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한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치구기는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종 23년인 1441년, 당시 세자였던 문종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이전까지는 비가 온 뒤 땅에 손가락을 꽂아보는 방식으로 강우량을 측정했지만 이는 매우 부정확했다고 합니다. 문종은 구리그릇으로 실험을 시작했고 이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 호조에서 전국적인 강우량 측정 시스템을 제안했으며 세종대왕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해요. 직경 16cm, 길이 41.4cm의 표준화된 치구기가 전국 각지에 설치되었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치구기들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국가적 기상 관측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는 점이에요. 서울의 서운관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강우량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이는 오늘날의 빅데이터 시스템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뒤 계속해서 우리는 역사문화관에서 관람하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처럼 웅장하지는 않지만 이곳에는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건물 전체에 스며든 한국의 전통 건축미와 현대적 전시 기술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시된 여러 과학기구들을 보며 제 고정관념이 깨지는 걸 느꼈죠. 르네상스 시대 유럽이 과학혁명을 이끌었다고 배워왔지만 같은 시기 조선에서도 이토록 정교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세종대왕이 남긴 기상 관측 기록들을 보며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15세기 유럽의 기상 기록이 대부분 주관적인 묘사에 그쳤던 것에 비해 조선의 기록은 수치화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현대 과학자의 실험 노트를 보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모든 과학기술이 일상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유럽의 박물관들에서 본 과학 유물들은 주로 귀족이나 학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것과 달리 세종시대의 과학은 백성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야외 전시장으로 이동하자 큐레이터는 먼저 높이 솟은 혼천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1433년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농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혼천이를 만들도록 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세종대왕이 단순히 관측기구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기구를 통해 24절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 정보를 농민들에게 전달하는 체계까지 구축했죠.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왕이 이토록 백성들의 실생활을 고민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설명을 들은 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자리 잡은 앙부일구 앞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큐레이터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해시계는 매우 정교합니다. 하지만 더 주목할 점은 세종대왕이 그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12지신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충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신의 그림들이 시간을 알려주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문자를 읽지 못하는 백성들도 이 동물 그림만 보고도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이 동물 그림들의 배치였는데요. 각 동물은 2시간씩을 담당했고 해가 뜨는 방향과 지는 방향을 고려해 정확하게 위치가 정해졌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설계였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은 과학적 정확성과 백성들의 편의성을 모두 고려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늘날 사용자 경험 UX 디자인처럼 복잡한 과학 원리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했다는 점에서 시대를 앞선 해안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과학기구들이 주로 학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세종대왕의 발명품들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세종대왕은 해정교와 종묘 앞에 이 앙부일구를 설치해 누구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독창적인 발상이었죠. 이러한 세종대왕의 실용적인 과학 정신은 오늘날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한국의 기업 문화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지는 개척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기술의 발전을 이끌었다면 조선의 세종대왕은 그 기술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진정한 의미의 혁신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만감이 교차했어요. 이토록 위대한 인물이 왜 영국에는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다음 날 네이버와 삼성전자 AI 연구소에서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현대기술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이버 AI 연구소에서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인공지능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 결합 구조는 컴퓨터가 언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연구소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니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패턴 인식이 용이하다고 해요. 이는 한글의 제작 원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AI 연구진들은 한글의 모듈형 구조가 자연어 처리에 가지는 장점을 구체적 데이터로 보여주었고, 영어나 한자와 달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어 컴퓨터가 학습하기에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AI 연구소에서 한글의 디지털 변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는 디지털 폰트 제작에도 유리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각형 안에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한글의 특성이 디지털 환경에서 큰 강점을 발휘한다고 해요. 한글이 디지털 시대의 이상적인 문자라는 사실은 또 다른 역사적 맥락과 연결되는데,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 때부터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해요. 지편전 학자 신숙주와 성산문이 13차례나 압록강을 건너 해외 학자 황찬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세종대왕의 완벽주의적 검증 방식은 현대 IT 기업들의 베타 테스트와 놀랍도록 유사한데, 특히 한글의 음운 체계가 과학적으로 완벽해질 때까지 끊임없는 검증과 수정을 거듭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놀랐던 것은 용비어천가의 편찬 과정인데요. 한글이 한자 없이도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학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현대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의 독립성을 검증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었죠. 실리콘밸리의 AI 전문가들과의 화상 인터뷰에서도 한글의 이러한 특성이 화제가 되었어요. 그들은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머신러닝에 이상적이라는 점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컴퓨터의 이진법 처리 방식과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OCR 기술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어요. 사각형 안에서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한글의 특성이 컴퓨터의 문자 인식률을 크게 높인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한국 취재를 통하여 세종대왕님을 알게 되면서 든 생각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혁신 동력이라는 점이에요. 그의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은 한국의 디지털 선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감탄을 금치 못하며 국립한글박물관으로 향하는 길에서 세계적 언어학자들의 한글 연구 자료를 검토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라이샤워 교수가 세계 어떤 나라의 일상 문자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라고 평가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한글의 정보 민주화 가치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펼쳐져 있었어요. 문자가 특권층의 전유물이던 시대에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점이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그리고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샤세 교수는 한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라고 평했어요. 이를 입증하듯 미국의 문자 해독률이 79%인 반면 한국은 문맹률이 0%에 가깝다는 통계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전문가와의 대담은 한글의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현대 한국의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디지털 기기 사용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했어요. 글로벌 IT 기업들의 연구 자료도 흥미로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한글의 구조를 AI 언어 처리 시스템 개발에 참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의 조합적 특성이 디지털 시대의 언어 처리에 이상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날의 취재를 통해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닌 정보혁명의 시작점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정보의 민주화를 이룬 창의적 사건이었고, 이는 현대 한국의 디지털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세종대왕의 창의적 정신과 애민 사상이 오늘날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현대 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나아가 미래 기술에 나아갈 길까지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제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었어요. 오래전 세종대왕의 창조적 정신과 실용적 사고가 현대 한국의 디지털 혁명으로 이어진 것처럼 과거의 지혜가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보여주신 모든 일을 위한 기술이라는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혜택이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모든 이에게 고루 미쳐야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발전의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벌써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지나갔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디지털 도시의 화려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불빛들은 단순한 발전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취재를 마무리하며 노트북을 펼쳐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단순히 첨단 기술로 대표되는 현대적 성공 스토리를 찾으러 왔었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였어요. 세종대왕이 보여준 업적은 단순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지식 민주화의 기반을 마련한 위대한 혁명이었어요. 이러한 정신이 현대 한국의 디지털 혁신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곧바로 다큐멘터리 편집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BBC 시청자들에게 세종대왕의 위대한 선도 정신과 그것이 현대 한국의 성공으로 이어진 과정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취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세종대왕의 진정한 위대함과 한국의 저력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리아 윌리엄슨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는 자부심을 가진 BBC PD였지만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오래전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혁신의 정신이 오늘날 디지털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문자를 넘어 정보의 민주화를, 기술을 넘어 모두를 위한 발전을 추구했던 그 정신이 현대 한국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일까요? 리아가 전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